또 코액트 칩 매년 계절마다 하는 코액트 심포지움이 정말 아기자기하고 그다음에 정말 인포머티브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컨플릭트 스케줄이 없으면 항상 참가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공동 저장은 계명대 동산병원의 남창욱, 그다음에 서울성모병원의 장기욱 교수이십니다. 오늘 세션은 6개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요. 각 강의마다 12분씩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디스커션 하는데, 디스커션 트로스는 고대 구로의 강동호 선생님, 고대 안산의 임상엽 선생님, 그다음에 S포항병원의 정용석, 한림대 동탄 성심병원의 최재혁, 그다음 구로병원의 최철웅 교수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연자는 울산대병원의 신현석 교수께서 Diffuse Small Vessel Disease in Epicardial Arteries, How to Apply DCB라는 주제로 12분간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효수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Diffuse Small Vessel Disease에 대해서 DCB를 어떻게 어플라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DS는 굉장히 좋아졌지만 사실 꾸준하게 3에서 5% 정도 애뉴얼 스텐 페일러가 일어나고 있고, 대표적으로 리스테노시스는 스텐 길이가 이렇게 길수록 또 다이아메터가 작을수록 리스테노시스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텐 스롬보시스 역시 스텐 랭스가 길면 잘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랜드 DS 레지스트리에서도 서바이벌 면에서 봐도 이 스텐 랭스가 60mm가 이상이 되면은 아웃컴도 안 좋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디퓨즈 롱 리전에서 스텐 릴레이티드 이벤트가 롱텀하게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 스텐 버든을 줄이는 하나의 옵션으로 DCB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DC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했을 때 아웃컴이 어떻게 좋아질지 상당히 궁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지고 있는 레지스트리로 프로펜시티 매치를 해서 한번 아웃컴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했고요. 일단 DC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과연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를 하게 되고요. 그거를 그 리전에 대한 어세스를 벌룬 엔지오플라스티 이후로 이 디퍼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비저널 어프로치처럼 이 벌룬 엔지오플라스티 성적이 좋으면 DCB로 마치고요. 이게 결과가 안 좋으면 스텐을 임플란테이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크라이테리아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인터내셔널 에시안 퍼시픽에서 가이드라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컨센수스에서 보면은 벌룬 엔지오플라스티 이후에 레지듀얼 다이아메터 스테노시스가 30% 이하이면서 플로우 리미팅 다이섹션이 없는, 그리고 메이저 다이섹션이 없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굿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DCB 어플리케이션을 레코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제 데이터 DCB 레지스트에 이런 식으로 이제 DC 베이스 어프로치를 하고, 벌룬 엔지오플라스티 성적이 나쁜 경우는 이제 스텐을 넣는 그런 이제 레지스트리를 제가 한 1,300명 정도 가지고 있는데, ISR은 제외시켰고요. DCB 베이스로만 한 것 중에서 싱글 베슬, 그러니까 디퓨즈 롱 리전의 임팩트만 보고자 하기 때문에 사실 멀티 베슬이 많이 있었는데 다 이제 제외시키고, 싱글 베슬에 대해서만, 디퓨즈 리전에 대해서만 600명을 골랐었고요. 이 디바이스가 한 2개 이상, 혹은 디바이스 토탈 랭스가 한 40mm 이상 되는 거를 디퓨즈 롱 리전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LAD 29개, LCX 6개, RCA 20개 해가지고 55개였었고요. 그 컨트롤 그룹은 DS로만 이 디퓨즈 롱 리전을 치료한,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2개 이상 들어간 싱글 리전들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PTRG DS 콘소시엄에서 뽑았는데 13,000명이었고, 가장 좋은 세컨 제너레이션 DS가 11,000개, 그 중에서 싱글 베슬이 1252개고, 프로펜시티 매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스 랭스가 같이 하고 민 다이아메타도 매치를 시켰고요. 디바이스 개수도 매치를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리전도 다 매치를 시켰고, ESRD, 페리페럴 아트리지, 디스리피데미아, 스모킹 상태,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텐전 DM, 페리풀수절 MI, 프리비어스 PCI, 에이지섹스 전부 매치를 시켜가지고 55명을 추출을 해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나이와 이런 것들은 거의 컴패러블하게 잘 맞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프로시저럴 캐릭터리스틱을 잘 보시면 DCB 온리로만 디퓨즈 리전을 치료한 게 40%나 됩니다. DCB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했을 때요. 그리고 보시면은 디지즈 베슬이 이 DC 베이스드가 1.9, 그러니까 2개 정도 됐고요. 여기는 1개. 그래서 DC 베이스드 그룹에서 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바이스 숫자는 매치를 시켰기 때문에 2.2개, 2.2개고요. 디바이스 랭스도 매치를 시켰습니다. 서로 컴패러블하고 다이아메터도 매치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은 이제 사용한 DCB는 1.6개를 디퓨즈 리전에서 사용을 했었고요. DCB 토탈 랭스는 41mm, 그다음 민 다이아메터 2.6이고요. 그럼 작은 DCB를 사용한 게 2.5 이하를 작은 DCB라고 가정을 했을 때 62% 정도 DCB 그룹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DS 이 암에서 보면은 사용한 토탈 DS는 2.2개 서로 같고요. DS 랭스가 이제 59mm. 이 지금 DC 베이스는 하이브리드가 같이 가 있기 때문에 DCB 랭스는 좀 작아도 토탈 디바이스 랭스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DS 랭스가 60이었고 다이아메타 같고요. 그 다음에 스몰 DS를 사용하는 게 DS 암에서 보면은 약 50% 반이 작은 스텐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DC 베이스드 그룹에서는 약 70% 정도 DCB만 가지고 이 디퓨즈 리전을 치료를 하게 되고요. 30% 정도만 스텐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 그룹에서는 이제 100% DS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메이스 1년까지 그 아웃컴 데이터밖에 없어가지고 사실은 1년이 지나야 이게 벌어지기 시작할 텐데 1년까지 보시면 이벤트도 55명에서 작게 일어났고요. 컴패러블한 아웃컴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데이터에서도 보면은 DS보다 DC 베이스드로 하게 되면 이 메이저 블리딩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스텐 스롬보시스가 일어나지 않고 그럼으로써 MI나 카디악 데스가 굉장히 레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게 이렇게 잘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에비던스가 아직 없기 때문에 RCT나 이런 게 없어서 케이스 위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68세 남자 환자고요. 타병원에서 엔지오 보고 캐비지 하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보내왔는데 당뇨가 있었고요. 하일리 센시티브 트로포닌 T가 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젝션 프랙션 42%고 글로벌 하이포카이네아가 있었습니다. LBB 패턴이었고요. 카디오메갈리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글로벌하게 하이포카이네시아가 있었고 이젝션 프랙션 한 30%대 이렇게 보였습니다. 엔지오를 해보니까 이게 서크의 디퓨즈 리전이 이렇게 있었고 LAD가 토탈 오클루전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RC에서는 디스탈에 포칼한 스테노시스가 있었고 여기는 DCB로 간단하게 치료를 했었습니다. 이 LAD를 먼저 열어보고 안 되면 정말 캐비지로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non-compliant, 그러니까 1.5로 해서 아이부스로 봐서 추로루멘을 확인했고 non-compliant 2.0으로 해서 하이프레셔로 해서 열었습니다. 이게 네거티브 리모델링 디퓨즈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 스타일이 일단은 이렇게 열어놓고 DCB가 가능할지를 나중에 어세스하기 위해서 다른 리전을 있을 경우 다른 리전을 또 어플라이를 하게 됩니다. non-compliant 2.0으로 서클을 전반적으로 다 볼루엔지오플라스티를 하이 프레셔를 했고요. 아까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해서 2.5 하이 프레셔로 했고 non-compliant로 다이섹션이 생기고 루멘은 좀 더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크는 DCB로 2개의 DCB로 치료를 했고요. 하고 나서 네. 그 다이섹션 C지만은 이 다이가 스테닝 되지 않고 괜찮게 잘 열렸습니다. 옆에서 보기가 좀 그래서 이쪽에 OM에도 DCB를 하나 하고 마쳤고요. 그 다음에 LAD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루멘이 커지지 않아서 2.5로 한 사이즈 크게 해가지고 하이프레셔로 어플리케이션 했고요. 괜찮게 다일레이션이 돼가지고 역시 DCB로 치료를 하고 마쳤습니다. 환자는 한 달 전에 했고요. 이 이후에 DOE가 많이 좋아져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65세 남자고 역시 DOE 최근에 레스팅 페인이 걸렸고 엔자임이 괜찮아서 언스테이블 엔자나 피처로 돼 있고 이젝션 프레션 괜찮고 월모션은 괜찮습니다. ECG 괜찮았고요.
엑스레이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트레드밀 테스트를 했는데 90초가 지나도 계속 이렇게 시그니피컨트 포지티브 파인딩이 4분 가까이 있었습니다. RCA 보시면 중간 부위가 타이탄 스테노시스가 있고요. 레프트 코로나리 보면 메인하고 서크하고 LAD가 거의 니어 토탈 팀이 2 정도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크에 대해서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를 쭉 다 했고요. 벌룬 엔지오플라스티 하고 나서 조금 더 좋아진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LAD도 2.0 벌룬으로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를 먼저 다 했습니다. 조금 늘어나 있지만은 뭐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5 업그레이드해서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를 이 메인까지 다 전체를 다 했고요. 그리고 나서 서크에 대해서는 2개의 DCB를 사용해 가지고 DCB 어플리케이션을 했습니다. 이게 사진이고요. 다이섹션이 있지만은 다이스테닝 되지 않고 플로우 리미팅 하지 않아서 그걸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LAD에 대해서도 DCB로 이 미드 포션에 대해서 DCB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록시말 쪽으로도 하나를 더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레프트 메인과 LAD에 대해서는 스텐을 하고 하이프레셔로 하고요. 파이널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하고 프로시저를 마쳤습니다. 환자는 2년 동안 증상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를 간단하게 보시면 58세 남자고 그냥 제너럴 위크니스로 왔는데 환자가 이제시볼이 38%밖에 안 됐고요. 이미 Q가 있고 ST 엘리베이션이 있는 상태였고 체스트 엑스는 했습니다. 3개월 전에 에코를 했었었는데 이랬는데 왔을 때는 이렇게 에이피칼 벌루닝 스타일로 돼 있었고요. LAD가 완전히 토탈 오클루전 상태였습니다. RCA는 괜찮고 콜라테럴은 별로 없었고요. 1.5mm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를 했는데 플로우가 안 생겼고 2.5로 했는데 겨우 조금씩 생기는데 프록시마 LAD 아이부스를 보니까 이 믹스 플렉이면서 스롬부스가 많이 있고 벌룬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프록시마 LAD에는 스텐을 넣고 밑에 미드하고 디스탈 쪽에 여전히 심하게 좁아져 있어서 non compliant 벌룬으로 어플리케이션 했고 밑에에 대해서는 디스탈과 미드에 대해서는 DCB 2개를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 했고 파이널 이미지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11개월 뒤에 LV는 다 좋아졌고요. 16개월까지인데 심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디퓨즈 롱 리전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고 스텐만으로 우리가 했을 때는 스텐 릴레이티드 이벤트가 롱텀하게 우리가 이벤트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성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DCB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피저블 할 수 있고 롱텀하게는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RCT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은 선생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서울승모병원의 이관용 교수께서 Revascularization in Cardiogenic Shock 이라는 주제로 12분간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런 훌륭한 세션에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카디오제닉 샥 환자에서 이제 리버스클라리제이션인데 아무래도 MCS 부분이 빠질 수는 없어서 MCS와 이제 리버스클라리제이션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카디오제닉 샥에 대해서 최근에 스테이징을 나누는 것은 스카이 스테이징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스테이지 C가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카디오제닉 샥을 얘기합니다. 하이포퍼퓨전이 있고 거기에 이제 디터리오레이션 되는 경우 스테이지 D 거기에 이제 정말로 카디악 어레스트가 나고 심정지가 오는 환자들이 카디악 스테이지 E가 되는데요. 다음에 두 가지 케이스가 저희 한두 달 전쯤에 제가 당직 서면서 본 케이스인데 비슷해서 좀 비교해보자 가져왔습니다. RCA에 이제 스롬보틱한 토탈 오클루전이고 LAD도 막혀 있고요. 이 환자도 58세 남자인데 둘 다 샥이었는데 RCA가 스롬보틱한 MI고 여기도 LAD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환자는 PCI를 먼저 하고 이제 에크모를 이게 디터리오레이션 돼서 스테이지 D로 에크모를 한 케이스고 두 번째 환자는 에크모를 먼저 했고 이제 어레스트가 나서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PCI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스카이 스테이지 E 클래스고요. 이 환자가 둘 다 이제 PCI 하고 뭐 스롬보스 많이 빼고 이렇게 플로우 없고
없고 LAD로 가는 콜라테럴 확인하고 이제 이젝션은 꽤 괜찮은 양상이었고 두 번째 환자는 RCA에 스텐트 하고 LAD 보니까 아뉴리즈말 체인지가 있고 월모션도 한 36% 정도 됩니다. 두 환자 중에 어떤 환자가 더 예후가 안 좋았을까요? 저도 이제 두 번째 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경과를 보니까 좀 예후가 달라졌습니다. 이 환자는 스카이 스테이지 D였지만 처음에는 이젝션도 괜찮고 LV 월이 septum이 괜찮았는데 갑자기 VSD가 한 딜레이드 한 5일 정도에 발생을 하였고요. 주로 이 환자 여기 보시면은 에크모를 하게 된 이유가 RV 임팍이 심하게 와서 이게 해결이 잘 안 되어서요. 에크모가 계속 유지됐고 거기에 이제 뉴모니아 겹치고 이러면서 예후가 안 좋아졌고 이 58세 남자 환자분은 이제 LAD에 콜라테랄이 이렇게 잘 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어뉴리즈말 체인지 보니까 CTO였던 게 확인한 것 같고 에크모 위닝 3일 만에 하고 디스차지하고 CTO PCI는 추후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이런 샥 환자에 대한 매니지먼트는 저희가 아는 부분도 많지만 좀 디시전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LV 페일러에 그리고 RV 페일러,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러에 모두 이제 VA 에크모는 다 사용할 수 있고 LV 페일러에는 임펠라, 탄데마트, IABP를 쓸 수 있지만 우리 환자 같은 RV 페일러는 임펠라 혹은 VA 에크모라서 이제 저희는 옵션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C 가이드라인에서 현재 이 MCS에 대해서 레코멘드 하는 것을 보면 ACS가 있고 이제 카디오제닉 샥이 있을 경우에 이제 에이지, 코모비디티, 뉴로로지컬 펑션 이런 걸 고려해서 적절한 환자를 잘 선택을 해라가 클래스 2B 정도의 레코멘데이션인데요. 코리아 가이드라인에서 좀 더 컨센서스 리포트를 보였던 바가 있죠. MCS에 대해서 현재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IABP 루틴 유즈는 하지 마라. 그리고 뭐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때는 IABP 써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리프렉토리 샥일 때는 쇼텀 MCS 도움이 된다. 그리고 CPR 한 경우에는 VA 에크모가 더 낫겠다. 이 정도인데요. 현재는 이제 이 환자분들이 너무 이제 시비어하니까 이제 RCT들이 진행되기 어려운데 이제 ECLS 샥이나 유로 샥 같은 것에서 최근 RCT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앵커 연구도 마찬가지로 에크모에다가 IABP, 임펠라까지 쓰는 연구들이 추후에 이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MCS를 우리가 에비던스도 많진 않지만 얼리 MCS를 레코멘드하는 게 최근 트렌드인데요. MCS를 어플라이 할 때 옵티멀한 서포트도 중요하고 컴플리케이션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옵티멀 타이밍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2처럼 우리가 셀비지 목적으로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VA 에크모를 쓰지만 BCD1 환자들은 이제 얼리 MCS를 적용하면서 환자를 스테빌라이제이션 하는 게 목적이고 다른 MCS들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리 MCS의 인디케이션은 이제 지속적인 헤모다이나믹하게 일렉트리컬, 레스피렉토리 인스타빌리티가 있을 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VA 에크모를 이제 카디악 어레스트 전에 이제 얼리 어프로치 해주면 더 좋다는 보고들이 이제 국내 데이터로도 보고가 돼 있고 이 레스큐 레지스트리에서도 보면은 샥 투 에크모 타임이 빠를수록 좋다라고 권고가 되고 있고 임펠라도 PCI 전에 써야지 아웃컴이 좋아진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환자들 중에서 이렇게 혈압이 떨어져서 스테이지 D였고 VT여서 먼저 에크모를 시행하고 CAG, PCI였던 환자들은 예후가 아주 좋았고요. 82세 고령이고 샥이었는데 이노트로픽스로 안정이 잘 되었지만 엔지오그래피컬리 보니까 LV도 잘 안 뛰고 너무 디퓨즈해서 이 환자도 스테이지 C로 에크모 퍼스트하고 PCI 했더니 바로 많이 좋아졌었던 이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LV 언로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MCS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전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VA 에크모를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 칩 프로시저에 있어서는 생각해 보면 VA 에크모는 이 애프터로드를 증가시키고 LV 필링 프레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임펠라나 IABP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로드를 감소시키고 LV EDP를 낮춰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IABP 같은 경우는 아터리얼 프레셔를 다이아스톨릭 필링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좀 더 이 칩 프로시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기존적으로 좀 살펴보면 우리가 MI 환자라 그러면 이렇게 인팍이 생기고 옥시젠 서플라이가 인팍 에리어에 줄어드는데
우리가 자주 아시는 프레셔 볼륨 커브에서 보면은 엔드 다이스톨릭 프레셔가 올라가고 엔드 시스톨릭 프레셔 볼륨 이제 이 슬롭이 감소하면서 스트로크 볼륨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이게 진행되면 리모델링이 되는 게 기전인데 여기에 이제 바로 프라이머리 리퍼퓨전만 하면 이제 카디악 아웃풋은 좋아지지만 증가된 LV 프레셔랑 월 스트레스는 호전이 되지 않아서 이 보라색 정도로만 볼륨을 회복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언로딩을 한 30분 정도 미리 퍼퓨전을 해준다면 이렇게 LV 프레셔나 월 스트레스 그리고 마이오카디아 옥시젠 컨섬션을 줄여서 초록색으로 이동을 시키고 리퍼퓨전을 해주면 훨씬 더 프레셔 볼륨 에리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이론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인팍 에리어도 줄일 수 있고 이제 리모델링도 줄일 수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제 임펠라가 이제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파일럿 스터디로 2019년에 보고된 게 30분 정도의 딜레이를 시키면서 언로딩을 시키고 PCI를 했던 건데요. 이제 카디악 MR이나 웨이스에서 차이를 보이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딜레이를 시켜도 괜찮다라는 피저빌리티는 확보를 한 연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크로닉 하트 페일리어는 엘바드 쓰면은 이제 확실히 이펙티브하게 볼륨이 좋아지지만 요 경우에는 이제 숏 언로딩 듀레이션 타임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아주 선진적인 유타 샥 팀에서는 막 이런 LVDP를 재고 하트캣을 한 다음에 MCS 서포트해서 시술을 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콤플렉스 PCI 자체에서도 핫캣을 해서 하자고 하는데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 리얼월드 아웃컴에서 임펠라가 이제 이 라지 데이터를 보면 에크모와 비교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지는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인디케이션을 스페시피케이션 하는 것이 필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펠라는 심지어 IABP와 비교해서도 아웃컴이 안 좋았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제 블리딩 같은 컴플리케이션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고 이 IABP는 이전부터 흔하게 많이 썼지만 IABP 샥2 트라이얼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확 사장이 되게 되었는데 이때 이 트라이얼은 사실 IABP가 네거티브 아웃컴을 보였지만 PCI 전에 시술을 한 이펙티브한 시술을 한 경우가 15% 미만이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ESC에서 우리가 루틴 유즈는 하지 말자로 공고가 바뀐 게 되겠고 그렇지만 에크모를 쓰면서 IABP 쓸 때는 오히려 괜찮기도 하고 PCIS1에서 하이 리스크 PCI 이젝션 프랙션 낮은 환자 롱텀을 보니까 괜찮더라라는 데이터도 있어서 적절한 환자에 써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카이 스테이지 C나 동반 사용하거나 메카닉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때는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양정훈 선생님이야 이제 말씀하셨던 곳에서도 스카이 E나 D나 에크모 쓰지만 스카이 C에서는 IBP도 써볼 수 있겠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은 어떤 게 좋은 것이냐인데 샥 환자에서는 2016년까지의 메타를 보았을 때 멀티베슬 PCI가 모탈리티를 올린다 돼 있고 롱텀은 뭐 비교적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었고 2017년에 우리가 컬프리 샥 트라이얼이 발표되면서 컬프린 리전 온리 PCI의 베네핏을 입증한 연구가 되는데요. 이 연구는 에크모 사용량이 20% 정도여서 리미테이션이 있던 연구였지만 30일에는 컬프린 온리가 괜찮고 1년에는 비슷한 것을 보아서는 이제 어큐트식의 브레인 인저리가 그리고 모탈리티에 반영이 된 걸 봐선 이제 딜레이드 된 프로시저 타임 그리고 헤모다이나믹 언스테이빌리티가 관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테미 넌 ST ACS에서는 루틴 PCI로 멀티베스라는 것은 권고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MCS를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멀티베스 PCI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스몰 데이터긴 한데 이제 얼리 MCS를 적용하고 나서 멀티베슬과 컬프릿을 보았을 때 아웃컴이 비슷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라지 레지스트리 가지고 이제 PS 매칭에서 7,800명을 보았는데 이나스피탈 모탈리티는 멀티베슬 PCI를 한 군이 오히려 좋았고 다만 이제 다이알리시스 같은 컴플리케이션은 좀 더 많았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최기용 선생님이 얼마 전에 아마 유럽 가서 발표한 것 같은데 레스큐 레지스트리에서도 우리가 에크모를 하면 애프터로드 필링 프레셔가 올라가서 칩에서 안 좋을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베슬 PCI를 했더니 더 아웃컴이
MCS 서포트하는 상황에서는 좋더라라는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카디오제닉 샥에서는 리버스큘라리제이션에 더해서 이 카디악 아웃풋을 효과적으로 올리는 MCS를 빨리 적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IABP는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겠고, 임펠라도 이제 블리딩 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타이밍이나 인디케이션이 정립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샥에서 컬프릿 리전 온리가 일단은 기본이고, MCS 서포트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멀티베스 PCI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전남대학교 병원 김민철 선생님께서 Mighty Band Tricks in Bypass Graft PCI Sapiens or and Lima Graft로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프트 베슬 인터벤션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뀐 내용은 없어서 주로는 뭐 리터처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뭐 건수가 아주 많지는 않아서 뭐 저도 경험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뭐 좋은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바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 메인이나 뭐 레프트 메인 컴플렉스 디지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인텔 마마리아토리 대부분 사용하지만 여전히 사피너스 베인 그래프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랭스가 길고 하베스팅이 쉽고 대부분 인펙션, 운드 인펙션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많이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캐비지 후에 뭐 어큐트 그래프트 페일리어도 있겠지만은 뭐 대부분은 레이트 그래프트 페일리어를 접하시게 되는데 그래프트 페이턴시를 보면은 뭐 10년 동안 아트리얼 그래프트 페이턴시 굉장히 좋습니다. 90% 정도 나오고 하지만 SVG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만 페이턴시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당연히 뭐 베스트 메디컬 세라피 해야 되고요. 뭐 사피엔스 베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는 뭐 네이티브 베슬 인터벤션을 좀 고려를 하라고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리두 캐비지, 그러니까 리마에서 LAD로 가는 그래프트가 페이턴트지 않은 경우는 리두 캐비지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 뭐 유럽 가이드라인 보면은 그래서 가능하면은 PCI를 리두보다는 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뭐 미국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리마에서 LAD로 이런 그래프트가 페이턴트 하다면은 PCI가 해부학적으로 가능하다면은 PCI를 먼저 트라이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데이터를 좀 보시면은 그래서 사피엔스 베인 그래프트는 굉장히 아세롬이 굉장히 벌러러블하고 인터벤션 할 때 프로시저럴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는 MI나 뭐 장기적으로는 TVR 그리고 노리플로 페노메나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지 레지스트리 멀티센터 레지스트리 데이터이고 비교적 최근 데이터입니다. 보시면은 사피엔스 베인 그래프트를 시행을 했을 때 논 사피엔스 베인 그래프트 인터벤션을 시행한 경우에 비해서 카디악 모탈리티나 MI, 스텐 스로모시스 등 하드 클리니컬 엔드포인트가 모두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피엔스 베인 그래프트가 크로닉 오클루전을 보인 경우에는 되도록 굳이 베네핏이 없기 때문에 컴플리케이션 감수하면서까지 제가 인터벤션 할 이유는 없고 가능하면 환자를 이렇게 이스케미아 해소 목적으로 이렇게 네이티브 베슬 가능하면은 더 인터벤션을 시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트리얼 그래프트에 비해서 사피너스 베인은 더 페이턴시가 좋지가 않고 시술을 할 때 노리플로우나 이런 페리프스 MI가 훨씬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벌룬 안지오플라스티도 시행을 해볼 수가 있고 스텐트에 관해서는 DS와 BMS를 비교한 두 개의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초창기 트라이얼은 BMS 벌룬 안지오플라스티에 비교를 했고 아직까지 뭐 인컨클루시브 리절트입니다. 그 국내에서는 아마 이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케니컬 EPD 그러니까 엠볼릭 프로텍션 디바이스를 사용을 했을 때 비교적 최근 데이터는 상당히 좀 프로미싱 리절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이딩 카세터는 이게 역시 이제 오퍼레이터 경험이 중요하고 확실하게 이제 인게이지가 잘 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해부학적인 모양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카세터를 뭐 써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주로 이제 AI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초창기 이제 세이브드 트라이얼인데 베어메탈 스텐트와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를 비교했던 연구이고 우리는 바이패스 그래프트 페일리어인데 아토리와 베인 그래프트 페일리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BMS를 했을 때 엔지오플라스티보다는 훨씬 롱텀 아웃컴이 좋았었고요. 오늘 RCT인데
베인 그래프트 페일리오만 포함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을 때 BMS와 벌룬을 비교했을 때 이 연구에서도 BMS가 좋았었는데요. 이제 너무 이제 오래된 연구들이 해가지고요. 이제 스텐트 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그 홍영준 교수님이 미국 데이터를 통해로 이제 비교를 했던 연구가 되겠는데, 그래서 스텐트 사이즈,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벌러러블 플렉 인터벤션 할 때 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사이즈가 되면은 디스앰블라이션 늘어나고 놀이플로 같은 컴플리케이션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되겠고, 그래서 스텐트와 아이브 수상으로 확인한 레퍼런스 베슬 다이아미터를 비교해서 세 그룹으로 나눴었고, 레이쇼가 클수록 플렉 인트루전이 아이브 수상에 늘어났고 페리프러스 MI가 훨씬 인시던스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피엔스 베인 그래프트 페일류에서 BMS와 DS를 비교한 연구를 보시면은 오래된 연구인데 이사 케비지 연구이고 BMS와 DS를 비교를 했고요. 데스와 MI, TLR 레이트를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1년 동안 확인을 했을 때 DS가 BMS에 비해서 굉장히 아웃컴이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롱텀으로 5년을 이건 랜드마크 애널리시스고요. 5년을 팔로우업을 했을 때 그래프를 보시면은 2년째부터는 거의 이렇게 차이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DS 그룹에서 특히 이제 TVR 레이트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졌던 거여서 결국은 5년까지 DS 1년 동안 보였던 이 DS 베네핏은 나머지 2년에서 5년 동안 차이가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트라이얼인데요, 디바 트라이얼이라고 비슷합니다. 역시 사피엔스 베인 그래프트 페일리오 환자에서 DS와 BMS 인터벤션을 비교했던 연구가 되겠고, 1년 동안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연구는 차이가 없게 나왔습니다. 엠볼릭 프로텍션 디바이스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것도 이제 저도 책으로만 배워가지고 사실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아웃컴이 프로미싱해가지고 가이드라인에도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피엔스 베인 그래프트 레전이 있을 때 인터벤션 전에 미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필터가 있고 벌룬이 있는데 주로 이제 벌룬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벌룬으로 오클로전을 하고 이 샤프트 따라서 스텐팅을 하고 여기 있는 이제 플렉 데브리스나 이제 그런 것 스롬바이 등을 미리 이제 여기서 다 어스퍼레이션을 하고 마지막에 벌룬 디플레이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메드트로닉에서 나온 가드 와이어라는 제품이고 이런 필터가 달리는 제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건 이제 레지스트리 데이터입니다. 브리티시 BCIS 데이터고 보면은 사실 뭐 이렇게 EPD 내용은 예전 가이드라인에도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반영했던 연구가 되겠고요. 보시면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보시면은 대개 한 14에서 21% 정도 실제 가이드라인에 나온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레지스트리 데이터였고요. 보시면은 애드저스트 아웃컴을 보시면 오히려 제가 EPD를 사용을 했을 때 약 2배 정도 더 높게 나왔었습니다. 다른 뭐 이렇게 모탈리티 인 하스피털, 서리데이, 원이어 모탈리티는 크게 차이가 없었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가장 최근에 나온 제가 트라이얼입니다. 서클레인에서 나왔던 트라이얼이고, 그래서 이런 사피엔스 베인 페일리어 환자에서 아까 이제 벌룬 EPD와 그런 엠볼릭 프로텍션 디바이스 없이 제가 스텐팅을 진행했던 그룹을 랜덤을 해서 비교했던 연구가 되겠는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30데이를 봤었는데 EPD를 사용을 했을 때 훨씬 좋았었습니다. 주로는 놀이플로우가 줄었었고요. 페리프러스 MI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클래스 2A로 이런 사피엔스 베인 그래프트 페일리오 환자에서 PCR 할 때는 사용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은 EPD를 사용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케이스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뭐 가장 최근에 했던 케이스는 아나스토모트 사이트 벌룬 안지오플레이스 했던 케이스가 굉장히 뭐 심플한 케이스여가지고 이렇게 다른 케이스를 갖고 와봤습니다. 65세 남자였고 KBG를 10년 전에 했습니다. 리만 LAD였고 SVG에서 PDA와 썩으로 가고 있었고 에코에서는 MI 쪽에 월모션 모노모니티가 있었습니다. LAD는 오스레전 포함해서 굉장히 디퓨즈하게 있었고 프락시멀 서크는 CTO였습니다. 그래서 RCA도 미드 RCA CTO 병변이었고요. 리만은 페이턴트였습니다. 리만은 페이턴트했기 때문에 했고 사피엔스 베인을 보면은 이렇게 RCA 쪽은 그래도 괜찮지만은 서크 쪽으로 가는 쪽에 약간 세퀀셜 레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뭐 리마에서 LA 들어온 페이턴트 하기 때문에 이거 환자는 명확하게 MI였습니다. MI였기 때문에 이거를 인터벤션을 계획을 했고요. AR1으로 그쪽으로 가이딩했고 좀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하기 위해서 RCA 쪽으로도 와이어를 넣어놨습니다. 2.5 벌룬으로 양쪽으로 했고 저기 소름바위가 좀 보입니다. 얼티메스터 스텐트를 이쪽에 먼저 넣었었고 다행히 플로우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았었습니다. 환자는 페인이 약간 생기기 시작을 했었고요. 프락시멀 샤프트 쪽으로 3.5mm 벌룬을 벌스트 프레저까지 줬더니 아니다 다르게 노리 플로우가 생겨가지고 니크로안딜과 F6맵 사용하고 좋아졌습니다. 환자 뭐 시술은 뭐 잘 끝났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플로우는 TB3 잘 획득이 됐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혈관의 사이즈 잘 맞춰가지고 스텐트를 하고 하이 프레저는 좋지 않겠다라는 경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리마 인터벤션 같은 경우 워낙에 저희가 인터벤션 하는 경우 자체가 적고 성공률도 좋기 때문에 아주 많은 말씀을 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아나스토모틱 사이트는 스텐트보다는 벌룬 안지오플라스티만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마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서브클라비안 아토리에서 리마 쪽으로 오스티얼 쪽에 병변이 있는지 또는 이제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럴 때 이게 다이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굉장히 토토스한 인터널 마마리 아터리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가 들어가면서 아코디온 이펙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슈도 레전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 한 장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베인 그라프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인터벤션한테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면은 EPD를 반드시 사용을 하고 있고 DS가 좋을지 BMS가 좋을지는 아직까지도 이거는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BMS는 거의 뭐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DS를 사용을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꼭 인터벤션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네이티브 S를 인터벤션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아터리 쪽은 리마 쪽 오스티움 반드시 서브클라비안에서 오스티움 확인하고 슈도 레전이 생기지 않은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추후 리두를 위해서 레디얼 아터리는 프리저베이션 하는 것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펜스 베인은 굉장히 뭐 중요한 뭐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벌룬 포스트 벌룬 디라테이션은 가능한 한 피하고 벌룬과 그래프트는 1대1 사이즈를 선택을 하고 스텐트는 큰 스텐트를 안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민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아까 김효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기 코액트가 참 그 정성 교수님과 장기욱 교수님이야 성모 계열 선생님들께서 아주 재미난 내용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은 아주 인덱스하게 한 주제에 대해서 길게 보고 또 이번 세션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셔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홍순창 선생님께서 Revascularization in diabetic patient with cerebral disease, long debate question between CABG versus PCI로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홍순창이고요. 매번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 멀티베스에서 DME 동반된 환자에서 과연 뭐 KBG가 좋냐, PCI가 좋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러는데, 이제 COI고요. 사실 이제 이런 논쟁은 제가 보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논쟁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디바이스도 많이 발전하고 또 수술 테크닉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들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해서 이게 뭐가 좋냐 묻는 거는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실제로 레커멘데이션을 보면 3베셀, 이제 멀티베셀에서 DME 동반된 환자들은 신텍스 스코어가 낮던 높던 일단은 KBG가 클래스 1A죠. 이거는 뭐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도 잘 아실 텐데 정말 다 이렇게 하시나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다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아까도 어떤 선생님이 KBG를 의뢰를 했는데 DME 3베셀 환자인데 막 드럭발롱으로 열심히 막 하시는 거 보여주셨는데 원칙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거에 어떤 근거 자료가 다 있겠죠. 보면 이제 그 포스트몰템 스터디로 진짜 죽은 사람을 통해서 바이옵시를 해봤더니
DM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DM이 없는 환자들보다 그 플라크의 형태가 다른 거죠. 네크로틱 코어도 너무 많고 마크로파지 플라크도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사를 해보니 DM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그 마크로파지의 인필트레이션에서도 콜레스테롤이나 하이퍼리피데미가 너무 많고 네크로틱 코어 사이즈에서도 콜레스테롤이나 하이퍼리피데미 비율이 DM이 없는 사람들보다 조직학적으로 더 많다는 거죠. 이런 이유, 즉 네오인티마 하이퍼플라지아가 DM에서 많이 생기는 이유는 아마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바스큘러 스머스 머슬 셀에 있는 페노타이컬리 컬처를 시켜보면 이런 형태들이 너무 어브노멀하고 어그레시브하게 비헤이버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이유는 아디포스 루지스틴이 역할을 하는데 이게 특히 DM에서는 업레귤레이션이 돼 있고 또한 프로인플라토리 사이토카인 뭐 타입 2에서는 항상 많이 있다는 그 인터루킨 1 베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또 바스큘러 스무스 머슬 셀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런 것은 글루코스나 인슐린이 높아져 있을 때 또 다시 또 발현이 더 많이 되고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코로나리 네로잉 혹은 스럼보시스가 DM, 특히 타입 2 DM에서는 더 엑셀러레이션 된다는 거죠. 실제로 하이퍼글라이세미아나 인슐린 리지스턴스가 높을수록 이런 DM으로 인해서 플락이 칼시피케이션 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더 많이 증가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클리니컬 스터디를 한 것들을 보면 1995년에 이제 스웨디시 내셔널 리지스터인데 실제로 캐비지를 한 그룹과 PCI를 한 그룹의 모탈리티를 보니 이거 한 16년 정도까지 꽤 길게 그 리지스터리를 유지를 했는데 올코즈 모탈리티가 PCI가 한 그룹에서 더 월등히 높다는 거죠. 또한 타입 1 DM인데도 인서던스 리인터벤션 재인터벤션을 해야 되는 비율도 PCI에서 더 높은 거예요. 또 이렇게 보시면 이거 95년 데이터 이거 옛날 뭐 잘 성능도 안 좋은 그 PCI 가지고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 실제로 PCI를 하고 KBG를 한 그룹에서의 모탈리티를 비교를 해보면 멀티베이스일 환자에서는 DM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확실히 PCI를 한 경우가 좀 모탈리티가 더 높은 거죠. 한 1.5배 정도 KBG를 한 것보다 모탈리티가 더 높다고 보고되어지고 있어요. 이거 잘 아시는 프리덤 팔로원 스터디, 그러니까 프리덤 스터디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더 스터디를 해보니까 1,900명이 대상으로 돼 있어서 KBG랑 드럭 일루팅 스텐트로 PCI 한 사람들과를 비교를 해보니 실제로 그 데스, 그 서바이벌 레이스는 KBG를 한 그룹이 좀 더 높게 나와 있어요. 근데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63세 이상인 사람들에서는 KBG가 베네핏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즉, 뭐 한 65세 이하의 멀티베셀의 DM에 있는 사람들은 PCI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베네핏이 더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같이 동반해서 한 거를 보면 폴드 어널라이시스, 많이 알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스터디들을 폴드 어널라이시스를 한 건데 77%가 멀티베셀인 환자예요. 거기서 그 데이터를 보면 KBG랑 옵티멀 메디컬 세라피를 같이 한 것이 PCI랑 옵티멀 메디컬 세라피를 같이 한 것보다 데스, MI, 스트로크에서 더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KBG랑 옵티멀 메디컬 세라피를 같이 한 그룹에서는 옵티멀 메디컬 세라피만 한 것보다도 데스, MI, 스트로크에서도 더 장점을 보이고 근데 PCI랑 옵티멀 메디컬 세라피를 한 그룹에서는 옵티멀 메디컬 세라피 한 것보다도 별로 뭐 베네핏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MI만 따져봤을 때도 KBG랑 옵티멀 메디컬 세라피를 한 그룹이 훨씬 더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를 해도 KBG와 옵티멀 메디컬 세라피를 한 곳에서는 옵티멀 메디컬 세라피만 하든지 혹은 PCI랑 옵티멀 메디컬 세라피를 같이 한 그런 그룹보다도 많은 서브그룹 어널리시스에서 대부분이 베네핏이 있다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신텍스 트라이얼을 10이어로 연장해서 신텍스 스터디로 좀 연장해서 10년치를 좀 본 건데 보면 5년째까지는 KBG를 한 그룹이 DM에서 훨씬 더 좋아요. 근데 5년이 넘어가서 뭐 거의 한 10년 가까이 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 근데 인슐린을 치료로 하는 그룹에서는 KBG를 한 게 PCI 하는 사람들보다 롱텀에서도 훨씬 더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PCI는 병든 것만 넓혀주는 거고 KBG는 우리가 흔히 콜레테럴리제이션 이펙트라고 하는데 디스탈 팔트의 아나스토모시스를 하기 때문에 혈관을 더 많은 부위를 프로텍션 해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인터널 소라시 가테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쓰기 때문에 여기서 나이트로 옥사이드가 훨씬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소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 케이스를 보면 이 환자는 46세 여자 환자고 뭐 DM에 모야 디지즈 과거에 CVA도 한 번 있었고 에필랩시도 있었는데 혈관을 보면 굉장히 가늘어요. RCA도 거의 CTO고 레프트 테리토리도 혈관이 매우 디퓨즈하게 정말 디지즈고 EF는 31%. 로우 이젝션 프랙션은 하프일러 환자인데 오피캡을 했죠. 리마도 연결하고 라이트 코로나리도 연결을 하고 해서 2년이 정도가 지나서는 LV 펑션이 61%까지 거의 많이 좋아졌고 체스트 PA를 비교해 보면 리버스 리모델링이 생겨서 심장 크기가 많이 줄어든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프트는 전부 다 페이턴트 한 환자고요. 이 환자는 52세 남자 환자인데 타입 2 DM. 이 환자의 특징적인 거는 이미 DM 네프로패시 때문에 CKD가 벌써 왔다는 거죠. 이 환자도 보면 PCI를 코로나리 엔지에서 라이트 프록시말에 병변이 있고 레프트 사이드는 지금 전부 다 디퓨즈 롱 리전으로 다 혈관이 다 가늘어져 있어요. 저희 내과 선생님께서 수술을 의뢰하시기 전에 요 NGO를 하면서 RCA에다가는 스텐트를 넣으셨더라고요. 스텐트를 넣으시고 LV 펑션은 44%여서 저희한테 이제 캐비즈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셔서 PCI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제가 오피캡으로 LAD, 다이아고날, OM을 더 그래프팅을 다 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나서는 LV 펑션이 52%까지 많이 향상된 걸 보여줬죠. 근데 결국 이 환자는 3년 지나고 나서 DM 네프로패시 때문에 ESRD로 점점 급격하게 나빠져서 해모를 돌리는 상태가 지금 돼버려서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 롱텀하게 어떤 서바이벌 베네핏이 있을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환자가 돼버린 거죠. 이분은 제가 저희 내과 선생님이 주신 자료인데요. 타입 2 DM이고 67세 남자 환자인데 다른 지역에 있다가 갑자기 숨차고 그래서 그쪽 병원에 갔는데 RV 펑션이 26%고 코로나리 엔지오가 이런 상태, 다 CTO. 그래서 가셔서 수술을 받으시라고 이제 저희 병원에 왔는데 저희 내과 선생님이 외래에서 보시고 엔지오를 다시 해보고 이거 LV 펑션은 낮지만 CTO 이거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서 PCI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보면 RC 레프트 메인에서 뭐 미드 LAD까지 저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스텐트 넣으시고 프락시말 RC에도 이렇게 스텐트 넣으시고 스텐트를 다 넣으셔서 보면 다 열려 있죠. 그래서 잘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이 환자가 4년이 지나서 체스트 페인이 와서 다시 이제 보니 그 스텐트 는부의 프락시말 포션이 전부 다 지금 리스테노시스가 생긴 거예요. PCI하고 4년이 지났는데 이 환자는 아직 계속 EF는 20%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과연 모든 환자를 수술을 하면 이게 다 좋냐? 이 환자는 80세 여자 환자입니다. 하이퍼텐션, DM, 디슬리피드하고 언컨트롤드 DM. 오랄 메디케이션하고 그 인슐린을 막 쓰는데도 DM이 잘 조절이 안 돼서 이 환자 DM은 정말 저희 그 내분비내과 선생님이 따로 막 콜 받으면서 조절해주고 그런 분이셨는데 RCA는 디스탈 파트 외에는 비교적은 괜찮아 보여요. 근데 보면 LAD 쪽 레프트 사이드는 전형적인 DM 환자, 디퓨즈 롱 리전처럼 혈관도 매우 가늘고 EF는 48% 정도니까 그냥 프리졸브도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오피캡을 했죠. LAD 되고 OM하고 사피너스 그래프트에서 EF는 53%까지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연세가 드신 이 할머니 언컨트롤드 DM에다가 수술하고 나서 너무 오랄 인테이크가 안 되고 이런 분이었는데 운두가 디히신스가 생긴 거예요. DM이 언컨트롤드가 되고 오랄 인테이크 푸어가면 이제 수술 직후에 운두가 잘 힐링이 안 되는 거죠. 세컨더리 크로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힐링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저희 성형외과에서 팩토럴 메이저 머슬을 이용해서 플랩까지 돌렸는데도 아직도 100% 힐링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 무조건 또 수술을 하는 게 모든 환자한테서 다 베네핏이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이런 환자한테 있어서 PCI가 좋고 페비지가 좋고 이런 표현보다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의료진 하트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약물도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수술하는 어떤 테크닉도 많이 좋아지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PCI는 어떤 디바이스나 테크닉도 많이 좋아져서 이런 환자의 오리엔테이션 되는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게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 두 강의가 남아있고, 이제 강의 끝난 다음에 디스커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남창욱 교수님께서 바이패케이션 PCI 때, 투스텐 테크닉을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대가 입장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대가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뭐 저런 것 같은데요. 이제 투스텐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바이피케이션 트렌드는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좀 심플하게 가자, 그리고 또 안전하게 가자는 게 거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가능하면 스텐트의 개수를 줄여서 가자. 그렇지만 한다면 제대로 해라. 옵티미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이피케이션 리전에. 이 세 가지의 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비스 데이터를 보시면 지난 뭐 한 십수년 동안에 심플한 원 스탠 스트래티지가 많고 투 스탠 스트래티지는 이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 10에서 20% 정도의 바이피케이션 리전은 어쩔 수 없이 투 스탠 스트래티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 투 스탠 스트래티지를 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환자가 있고요. 한 환자는 70세 남자분 넌스템이고 레프트 메인 바이피케이션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칼시피케이션이 레프트 메인과 LAD, 서크 프록시말로 이어지고 있고요. 오른쪽은 66세 남자분이고 엔진한데 LAD 미드 프록시말에 트루 바이피케이션 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오늘의 주제는 결국 투 스탠트인데 이게 이제 시스테믹 어프론트 투 스탠트를 할 건지 아니면 프로비저널하게 원 스탠트로 갔다가 안 되면 투 스탠트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까입니다. 일단 투 스탠트를 고민한다. 이거 자체는 이미 이제 트루 바이피케이션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루 바이피케이션이 아니면 뭐 그냥 기본적으로는 프로비저널 어프로치로 간다고 보여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트루 바이피케이션이 실제로 이벤트가 훨씬 더 높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환자의 아웃컴에 영향을 주는 것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실 투스탠트 생각을 한다는 자체는 이미 이제 트루 바이피케이션이 이미 맞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하실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다음 조건들이 어떤 게 있느냐에서 사이드 브랜치의 마이카디아 버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꼭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이드 브랜치인지에 대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엔지오그래픽하게 트루 바이피케이션이면서 이스케미아가 있고 마이칼 버든이 확실히 있는 적어도 한 10% 이상 예상이 되는 경우가 이제 클리니컬 렐리번트 사이드 브랜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 스텐트를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10%의 마이카디아 버든 이상이 되는 사이드 브랜치가 많냐는 거죠. 근데 뭐 FMM 데이터죠. 최진호 쌤이 연구했었던 실제로 레프트 메인 바이피케이션이 아니면 10% 이상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올 케이스에서 한 20% 정도 되는 거고 다 날리지 않으면 사실 그 마이카디아 버든이 10% 이상 변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건 구봉호 쌤이 하셨던 연구고요. LAD 이 다이고날만 봤을 때도 한 15% 정도가 실제로 마이카디아 버든 10% 이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클리니컬 렐리번트한 사이드 브랜치는 생각보다 그래 많지는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조건이 사이드 브랜치 리전 랭스가 적어도 한 10mm 이상 되는 게 좋겠다. 이 얘기는 이제 왜 나왔냐 하면요. 사이드 브랜치의 오스팀은 원래 네거티브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아이버스 스타디에 의하면.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오스트는 좀 좁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아주 짧게 뭐 5mm 미만의 리전 랭스 같으면 실제로 그냥 네거티브 리모델링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 리전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메타어널리시스에 의하면 대략 한 5,700명 가량의 환자들 랜덤 스타디만을 가지고 이제 했던 분석에서 보니까 사이드 브랜치 리전 랭스가 10mm 미만일 때는 원 스탠트, 투 스탠트 차이가 없는데 사이드 브랜치 리전 랭스가 10mm 이상일 때는 보니까 투 스탠트 스트레치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이 데이터가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사이드 브랜치 리전 랭스가 10mm라는 이런 기준들이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마지막 조건이 사실은 이제 뭐 사실 이 앞에 조건들은 눈으로 척 보면 이제 아실 수 있는 조건인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조건이 이제 도대체 이게 왜 내가 투 스탠트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하다가 사이드 브랜치 날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위험성. 그리고 그냥 사이드 브랜치 프로텍션 없이 그냥 갔는데
사이드 브랜치가 좀 날아가고 리와이링을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 그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것이 이제 데피니션 크라이테리아라고 닥터 첸이 그 중국에서 여러 가지 바이피케이션, 디케이 크러싱 하면서 해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풀드 어널시스 해서 리스크 팩터를 뽑아보니까 이제 이런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 크라이테리아에 해당한 칼시피케이션이 있거나 스럼버스 컨테이닝 하거나 앵글이 너무 큐트하거나 너무 와이드한 경우에 이제 와이링이 쉽지 않고 날릴 가능성이 높더라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리전 랭스나 뭐 다이아미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국 그 원스텐트를 하면 이벤트 레이트가 좀 높은 것 같아. 물론 이제 이 부분은 TLR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메이저 엔드포인트냐에 대한 것은 좀 뭐 컨트로버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데피니션 트라이만 아니라 우리 한준영 선생님이 했던 코비스 데이터 분석도 그렇고 리졸브 스코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팩터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메인 베슬의 플렉의 양이 얼만큼 되느냐, 특히 이제 메인 베슬의 프록시멀 파트 그리고 메인 베슬의 프록시멀과 디스탈의 사이즈 디스크리펀시가 어떠냐. 그러니까 사이즈 디스크리펀시가 크면 이게 큰 스텐트를 해버리면 카리아 시프팅이 아주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또 사이드 브랜치에 이제 오스티움에 있는 플렉 버든과 리전 랭스가 영향을 줄 것 같고 앵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고 그다음에 칼슘과 스론바이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알려면은 사실 NGO도 좋지만 이미징을 같이 보면 훨씬 더 이제 결판을 내기 좋죠. 그래서 이제 이 리전 보면 생각해 보시면 마이카드 버든은 상당히 큽니다. 뭐 다이고널이고 트리플리케이션 돼서 나오고 나서 그렇지만 리전 랭스는 굉장히 짧고요. 과연 내가 이제 날릴 것이냐 안 날 것이냐 이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이브스를 보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바이피케이션, 트루 바이피케이션 리전에서 사이드 브랜치를 결정할 때 아이브스를 가능하면 LAD를 벌룬을 하고 사이드 브랜치, 메인 베스를 벌룬을 하고 사이드 브랜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펙트가 어떻게 영향을 줄지 간접적으로 좀 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LAD 벌룬하고 봤을 때 여기는 이제 LAD에서 받는 다이고널 오스고 비교적 잘 보입니다. 근데 이것만 믿으면 안 되죠. 항상 다이고널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고널 쪽에서 보면 다이고널 오스티움에서 LAD 들어올 때 비교적 잘 스페어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생각보다 내가 설사 좀 제일 되더라도 프로비저널 어프로치로 프로시저를 잘 할 수 있겠다는 이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뭐 프로비저널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보면 트루 바이피케이션이고 마이카드 버든은 굉장히 많지만 10mm가 안 되고 리와이링 하거나 하이리스크, 날리기 하이리스크는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이제 프로비저널 어프로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카리나 시프팅도 있고 프렉 시프팅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키싱도 하고 뭐 FFR도 보고 하지만 어쨌든 프로비저널 원스탠스 스트래티지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반면 이 레프트 메인 바이피케이션 어떻습니까? 트루 바이피케이션의 마이카드 버든 서클 당연히 크죠. 리전 랭스가 10mm보다는 더 됩니다. 이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리와이링 할 때 칼시피케이션 되고 앵글이 70도 이상이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서 이런 경우는 어프런트 투 스탠트 스트레티지도 괜찮겠다. 물론 투 스탠트 스트레치 아이브스 가이드로 하면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뭐 디케이 크러싱 해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것처럼 다 프로비전 하면 다 행복하게 쉽게 끝날 수 있느냐? 이 리즌은 어떻게 보십니까? NGO상에 보시면 칼시케이션이 LAD 프록시멀로 쭉 있고 메인과 서코스는 비교적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오스티아 리즌을 가지는 001 리즌, 트루 바이피케이션 아닌 것 같죠? 물론 뭐 이 환자는 이제 LAD 미들레 리즌도 있고 뭐 RCA 리즌도 있습니다만 오늘의 포커스는 이제 바이피케이션이니까 그러면 001 리즌이고 뭐 그냥 엔지오그래피 하기에는 옷에 딱 맞추거나 아니면 그냥 쑥 크로스오버하면 쉬울 것 같은. 그래서 트루 바이피케이션 아니고 물론 서클은 굉장히 테리토리 크니까 10% 이상이고 그리고 사이드 브랜치의 리전 랭스가 짧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각도로 봐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 그럼 당연히 이제 프로비저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환자는 사실 아이브스를 보면 실제 굉장히 타이탄 칼시파이드 리즌이 메인 디스탈에 다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튼 뭐 프로비저널 스트레치를 결정을 하고 이제 LAD 미들에 있는 타이트 리즌은 스텐트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메인 투 서크로 스텐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칼시파이드 LAD 오스가 이제 이렇게 칼이나 플렉 시프팅이 같이 일어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키싱 해보면 실제로 상당히 잘 안 늘어났던 이게 사실 이번 주에 했었던 환자인데요. 제가 뭐 다른 이미지를 다 따지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파이널 키싱 벌룬하고도 LAD 오스가 스페어링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큐로 스텐팅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로제로원 리즌이 원 스텐트 하는 경우가 3분의 2, 그렇지만 투 스텐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제로원 리즌이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제로제로원 리즌이 아이부스를 보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경우에는 투 스텐트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제로제로원 리즌은 쉽게 보면 안 되는 바이피케이션 리즌이고 아웃컴 롱텀 팔로우에 보면 트루 바이피케이션만큼 이벤트 레이트가 높은 그런 리즌이라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뭐 어쨌든 이 환자는 뭐 엔조로 본다고 판단하더라도 결국 이제 프로비저널 투 스트래티지로 가게 된 큐로 스탠팅을 하게 된 게 결국 시그니피컨트하게 LAD가 컴프로마이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뭐 보여드리진 않지만 이제 다이색이 있거나 플로우 리미테이션이 생기는 경우 당연히 프로비저널하게 투 스탠티지로 가야 될 거고요. 이렇게 어프론트 시스템 투 스탠트 스트래티지를 하나 또는 미리 선생님들께서 이런 경우 운 나쁘면 투 스탠트도 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프로비저널 투 스탠트 스트래티지도 계획만 잘 해서 본다면은 아웃컴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서머리 해보겠습니다. 바이피케이션 리즌은 비교적 좀 유니크한 아나토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리즌과 달리. 그래서 시술을 하기 전에 바이피케이션 리즌에 대한 좀 전체적인 아나토미와 어떤 상황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웃컴을 얻는데 좋은 아웃컴을 얻는데 중요할 것 같고요. 잘 모르겠다 생각되면 이미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지를 보고 디자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심플하게 가는 게 좋긴 하지만은 스텐트 프로시저는 결국 환자의 아웃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옵티멀한 리절트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들을 잊지 말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테크닉적인 면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좀 선호하시는 그런 테크닉을 옵티미제이션만 잘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남창욱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울대 김효수 교수님께서 Getting the Notabulation Done Properly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는데요. 김효수 교수님한테 여러 강의 부탁드렸는데 노타블레이션 제대로 좀 할 수 있게 본인이 꼭 교육적 강의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12분 동안에 제대로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강 건너뛰겠습니다. 컨소울이 있고, 그죠? 풋 페달이 있고, 에어 서플라이 3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은 가스가 들어가고 전기 커넥션이 되어 있고 셀라인 인퓨전 포트가 있고요. 여기 이제 어드밴스 너브로서 리트랙션 포지션에 있다가 준비가 되면 이제 로터 아블레이션을 하는 거죠. 요 버튼 잘 해야지 어드밴스 할 때 이제 와이어를 잡고 있지 않고 로터 할 때는 와이어 잡고 있어야 되죠. 버는 카테터는 135cm이고 시스가 정도 되고요. 이게 한 2,500개의 다이아몬드 크리스탈이 박혀 있습니다. 사이즈는 20마이크론인데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은 한 5마이크론 정도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건 니켈 코팅이고요. 버는 1.25, 1.5, 1.75인데 저는 1.5를 디폴트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DS가 언더 익스펜션 돼가지고 갈 때는 여기에 스탁 되는 경우도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1.25로 다운시킵니다. 1.75는 별로 쓴 기억이 없습니다. 와이어도 플러피가 있고 엑스트라 서포트가 있는데 플러피가 아마 토커블하고 플렉시블하죠. 와이어 바이어스도 좀 줄일 수 있고 지금 여기에 또 넣기나 쉽고 그렇습니다. 가이딩 카테터는 1.75를 쓴다면은 7이 필요하고요. 1.5 이하는 6이 필요한데 넉넉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7 정도를 쓰고 있고 상당히 큰 베슬에 혹시 로타블레이션이 필요할 것 같으면 even 8 French 가이딩 카테터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게 balloon이 패스하지 않으니까 억지로 할 수 없이 로타블레이션 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69세고요. 트레드밀 포지티브고 3vessel disease on CT를 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proximal lady calcified lesion인데 balloon이 패스하지 않아서 로타블레이션 했고 lesion left main bifurcation이 있어서 디스텐팅을 하고 left에 2개, circle에 2개를 넣고 final kissing balloon하고 끝냈던 케이스고
1년 반 이후에 팔로우 했더니 페이턴트 했다라는 스토리입니다. 이니셜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proximal LAD의 calcified segment겠죠. 처음부터 로타블레이션 안 하고 와이어 들어가고 벌룬을 넣어보는데 proximal LAD니까 한 2.0 벌룬부터 시작했는데 어드밴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은 벌룬도 많이 쓰게 되고 시간만 끄니까 바로 로타블레이션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1.5벌을 쓰고요. proximal LAD니까 1.5부터 스타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25하고 1.5하고 하는데 1.25를 하는 이유는 상당히 세이프하거든요. 스테이블하고. 그래서 1.25를 많이들 쓰시는데 proximal LAD 같으면은 뭐 스텐트를 갈지 않을 정도라면은 1.5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게 19만 RPM 했지만은 조금 더 갈고 싶다 하면 15만 RPM을 낮추면은 이 버가 오비털 모션을 하면서 훨씬 더 많이 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론을 NC 3.0으로 인플레이션을 하고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서클로 들어가가지고 서클을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크리티컬은 보이 블론을 하고요. 블론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커브를, 이게 좀 큰 베슬인데 전부 다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first stent를 이제 여기에 하고 second stent는 옷을 맞추고 이 first stent고요. 이 second stent는 옷 coverage 해가지고 넣고, 스텐트 스트레이트가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LAD의 벌룬을 그냥 거치한 상태에서 서클 스텐팅을 하고 확인하고 이제 LAD 벌룬을 빼면서 그게 서클 옷에 약간 돋아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트라트를 좀 다지, 그래야지 LAD 스텐트가 스무드하게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미드 LAD에 넣고 left main to proximal LAD, 아까 로타블레이션 한 부위를 넣고, 이건 3.5, 여기는 둘 다 3.5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텐트 블론 넣으면서 퍼트하고 리크로스 해가지고 파이널 키싱 블론 어디셔널리 하고, 그래서 파이널 엔지오가 이렇게 됐고요. 이 칼슘 플라크가 깨져가지고 삐져나와가지고 헤이즈하게 보이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1년 후에 팔로우 엔지오하면 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로터 아블레이션 하게 되면은 디버킹이 되고 DS 퍼포먼스 좋기 때문에 항상 페이턴트하고, 이 사람은 호스트 아이디어 3month에 인롤 됐는데 3개월 DAPT 쓰고 그 다음부터는 클로피도 모노로 쓰고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뭐 T-스텐팅을 하고 멀티플 스텐팅 했지만 로터 아블레이션 하고 풀리 딜라테이션 시켜 놓으니까 3개월 DAPT 이후에 모노테라피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로타 RCT가 많지 않고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오래된 거죠. 로타엑스스 트라이얼인데 Moderate Severe Calcification Long Lesion입니다. 그걸 한 1대1로 랜더미제이션 하고서 그냥 블론 텍스 스텐트, 로타 텍스 스텐트 해가지고 레이트 로스를 본 게 이제 13년도에 나왔는데, 생각보다 로타를 하든 안 하든 별 프로시저럴 컴플리케이션은 없어요. 다이섹션 똑같고 플로우, 슬로우 플로우는 오히려 한 명도 없었고 MI도 없었고 퍼포레이션이 1명, 2명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6개월 후에 스탠다드 텍사스 너스 게인이 1.46, 1.57로 역시 로타를 하게 되면은 0.1 이상, 100 마이크론 이상 더 확보할 수 있는데 텍사스였는지 레이트 로스가 또 한 100 마이크론 됐어요. 그래서 많이 없고 많이 꼬라가지고 뭐 똑같이 됐는데 TLR 이벤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언더스팬 DS에 리스트가 왔다. 이거는 뭐 할 수 없이 로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디 스탠팅을 14년 전에 했는데 아마 그때 언더 익스펜션 된 채로 그냥 끝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4년 후에 팔로우를 했는데 언더 익스펜디드 레디 스탠트가 ISR이 조금 왔어요. 네오인티멀 하이퍼플라즈 왔는데 별 문제 없다가 9년 만에 그게 점점 악화되면서 결국 심텀이 리커했다. 보니까 그 부위가 한 몇 년 만에 점점 누적이 됐다는 거죠. 하드한 티슈가 점점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니어가 NC 블룬으로 로타하기 귀찮아가지고 NC 블룬으로 엄청나게 여러 번 해가지고 했는데 fully expand 되지 않았어요. 뭐 괜찮겠지. 이때도 fully expand 안 됐는데 하고 보는데 9개월 만에 다시 symptom recur해서 보니까 똑같이 다시 복귀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로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under expanded DS에 ISI로 오면은 블룸만 가지고 안 된다. 여기 뭐 신원쌤 모시다가 딥 해봤자 이런 경우는 안 된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로터 아블레이션 하고 뉴 스텐트 넣으면은 깨끗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스텐트 넣고 좀 재발해서 이렇게 됐는데 펠로우 선생이 쭉 했죠. 2.5까지 2.0 겨우 넣고 막 인플레이션 하고요. 맥시멈으로 2.5로 스케일업 해가지고 또 맥시멈으로 여러 번 했습니다. 쉴 새 없이. 이게 로터가 귀찮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번 회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로터를 하는 게 훨씬 빨리 끝낼 수 있다. 아마 괜찮다라고 자위하고 끝내는 거죠. 아마 DB가 잘 안 들어가가지고 그때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뭐 9개월 만에 리커한 거죠. 뭐. 보면 똑같이 다시 롤백 했습니다. 워낙 티슈가 9년 동안에 딱딱하게 칼스파이드하게 자랐기 때문에 물론 익스펜드 한다고 스텐트가 딱 감싸고 있으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작년이었는데 다시 뭐 긁어 부스럼된 거죠. 그래서 로터 와이어로 익스체인지를 하고 자, 저희 디폴트 1.5버를 하는데 이게 큰 스텐트가 언더 익스펜션 되면 메탈 버든이 상당히 많아요. 천천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떡스닥이 되는 게 딱 멈춘단 말이죠. 이 잡아 당기면은 하트가 그냥 움직입니다. 상당히 무시무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이딩을 젠틀하게 쭉 당기면서 하면 가이딩까지 들어갑니다. 그래 힘을 주고 스텝을 주고 탁 하면은 톡 세퍼레이션 됩니다. 로터와이 절대 안 끊어집니다. 이 안에 쇠줄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 절대 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당기더라도 끊어지지 않는데 단 하트가 엄청나게 딸려오니까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여튼 large stent under expansion 된 거 로터 아블레이션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스탁 될 수 있다. 그래서 1.25로 다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메탈을 좀 갈아내고 19나 RPM으로 그렇게 하고 바로 3.0 NC 블론 하면 미끄러지죠. 다시 1.5로 롤백 해도 되는데 귀찮아서 블론 하면 미끄러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딱 잡아놓고 이걸 여러 번 맥시멈 프레셔로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툭 터집니다. 이렇게. 5번, 뭐 6번, 7번 하면 툭 터져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스텐트를 새로 집어넣고 보면은 이렇게 되죠. 다행히 사이드 브랜치가 스텐트가 2겹 들어갔는데도 세이브가 됐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보면은 멀쩡합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언더엑스펜 DS라도 갈아버리면 괜찮다. 이게 프리페어 칼크라는 RCT가 있어요. 200명을 했는데 커팅 블론하고 비교를 했어요. OC로 넣고 9개월에 봤는데 보통 로터 할 때 클리니컬 엔드 포인트는 이렇게 디파인을 합니다. 스텐트 딜리버리가 석세스풀 했다. 레지얼 스테노시스가 20% 이하의 풀 익스펜션 됐고 티미 플로우 3를 구가했다.
이렇게 하는데 커팅 블론 했을 때하고 로타 했을 때 석세스가 80%, 98%예요. 이 차이가 납니다. 크로스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커팅 블론의 한계는 여전히 있다. 뭐냐? 블론이 크로스 안 했다. 커팅 블론이 크로스 안 했다. 다일레이션 안 되더라. 결국 스텐트가 딜리버리 안 되더라. 는 건데 이렇습니다. 자, 커팅 블론으로 안 되는 그런 칼스파이드 리전은 당연히 로타를 해야 되죠. 요 케이스인데 서크가 아주 고질적이었어요. LAD는 CT OMI 리전이고 서클인데 이 포칼 ISR이 왔는데 상당히 딱딱해가지고 딜러테이션을 NC 블론을 했는데 안 되죠. 이렇게 잘 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스코링 블론 넣었는데 이게 워낙 톨처스하고 스텐트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이드질라 넣으면서 낑낑거려가지고 위치하고 했는데 뭐 여러 번 했죠. 한 10번 하이 프레셔로 했는데도 역시 시원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워낙 메탈 버든도 많고 톨처스하고 끌끌끌끌해서 1.25로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1.5도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 막 이 로터 버 한 개만 써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요즘 2개 써도 삭감을 안 한 것 같은데 한 개만 써야 돼서 1.25만 하고 블론을 하고요. NC 블론으로 인덴테이션 좀 사라진 걸로 파악을 하고 스트라트가 딱딱한 파이어호크를 구겨 넣어가지고 레프트 메인부터 여기까지 인플레이션 시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NC 블론으로 3.05로 다지고 그래서 파이널 엔지오 잘 됐고요. 안 들어가네. 원이어 팔로업도 페이턴트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스테노스 있을 때는 LAD 테리토리에 콜레터럴이 거의 없었는데 요거 치료하고 나니까 콜레터럴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롱텀하게 페이턴트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자 언제 로타를 써야 될 것인가? DS를 fully dilation 시키기 위해서 써야 된다. 어떤 리전에 블론 통과하지 않는다든지 블론 통과했는데 커팅 블론이 안 들어간다든지 스텐트가 충분히 늘어나지 딜리버리 안 되는 경우에 써야 되고요. adequately dilation이 안 되면은 나중에 prognosis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fully dilation 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건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로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여러 좀 주제가 좀 여러 개 다양한 주제인데요. 그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동원 선생님, 임상혁 선생님, 정윤석 선생님, 최재혁 선생님, 최철웅 선생님 질문 자유롭게 좀 플로어에서도 질문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예, 김민철 선생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좋은 강의, 좋은 요약 감사드리고요. 그 케이스 소개해 주실 때 사페너스 베인 그라프트 PCI 하실 때 필터 혹시 넣으셨나요, 선생님? 필터.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필터가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가이드라인 소개차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캐비지한 환자들 케이스가 너무 많지가 않아서 사실은 경험이 저도 많지는 않지만 사페너스 베인 그라프트 PCI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필터를 꼭 넣어놓고 이제 시술을 하는 걸 원칙으로 삼거든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혹시 사페너스 베인 그라프트나 리마 그라프트에서 혹시 DB 관련된 데이터가 혹시 뭐 공부하시면서 찾아보시면서 있었는지 있으면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조금 관심 있어 찾아봤는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저기 그래프트 인터벤션에서 DCB 관련한 데이터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도 이제 이게 스텐트냐, 벌룬 엔지오플래스티냐, 또 이제 DES냐, PMS냐에 관한 것도 아직 이제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태여서 제가 이제 못 찾은 데이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철 교수님 나오신 김에 아까 디지털 프로텍션 디바이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디지털 프로텍션 디바이스를 써본 적이 없으시다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프로텍션 디바이스를 귀찮아서 잘 쓰진 않고요. 이제 뭐 사피너스 베인 그래프트의 인터벤션 경험이 그렇게 저도 많지는 않지만은 스롬벡토미를 결심대로 해가지고 스롬보스 버든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스롬벡토미를 할 때 가이딩 카테터 안에 이제 스롬보스가 있는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플러싱을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번 스롬벡토미를 하고 나서 그 스롬벡토미 디바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인트라 리저널로 로딩 도스에 F60 맵을 좀 주고 나면은 노 리플로우를 거의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좀 팁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김효수 교수님께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동산성심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재혁입니다. 저 로타 어블레이션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는데 이제 많이 할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이제 스텐트가 언더 익스팬드 된 상태에서 ISR이 온 경우에 꼭 로타 어블레이션을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로타 어블레이션을 했을 때 스텐트 스트럿이 이제 망가짐으로 인해서 그거로 인한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혹시나 생기지는 않을지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시술하고 나서 뭐 NC까지 하고 나서 다시 안쪽에 스텐트를 루틴하게 삽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DS 언더 익스펜션이 이 칼시파이드 리전에서 일어나는데 이니셜 PCI에서 그거를 acknowledge하고 full expansion 시킨 노력을 보통 할 겁니다.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더 익스펜션 돼 있으면은 아마 리스테너스 왔을 때 세컨드 프로시저 할 때 fully expansion 안 된다라고 생각이 예상이 되죠. 그런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계속 애써가지고 저 정도면 됐어 이렇게 자위하지 마시고 그냥 갈아야 된다라는 건데 갈면은 under expanded segment 그 일부 세그멘트에 스트러트가 다 갈려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너덜너덜해지죠. 그래서 항상 another DS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제일 첫 번째 세션에서 그 니토트리시 바른 그때 그 팝이랑 마이클리가 이렇게 보여줬는데 스텐 언더 익스펜션 됐을 때 이 니토트리시 발론하면은 굉장히 쉽게 해결되어서 이런 위험한 디프로레이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저희 나라에 니토트리시 그런 프로시저럴 테크닉하고 사실 그 DB를 잘 그 에피카달에다 안 쓰는 이유가 하고 나서 이거 나중에 다시 스트롬보시스 와서 다시 막히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사실 안 쓰잖아요. 그래서 하고 그런 엔티 스롬보틱스나 뭐 이렇게 입원 기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두 번째 케이스가 LAD가 이제 굉장히 그 스몰 베슬이고 디퓨즈 옹리전인데 그 모든 케이스 이제 프로시저 할 때 거의 대부분에서 이제 아이부스나 심플하면 이제 OCT 같은 걸로 이제 사이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케이스는 원래 베슬 자체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도 CTO 뒤쪽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그 벌룬 투 베슬 레이쇼를 1대1로 거의 맞추거든요. 디퓨즈한 경우에는 약간 0.8 정도로 맞춰가지고 벌룬 사이징을 하기 때문에 그 케이스는 원래 혈관이 작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2.5로 하고 DCB도 그 파디스탈은 2.25를 했고요. 그것도 다 사이징을 맞춰서 이렇게 DCB 어플리케이션. DB가 이제 두 가지 폴드가 있는데 DSISR에 대한 DB 엔지오플라스티는
볼륨을 굉장히 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스텐트보다 조금 더 크게 해야지 레지듀얼 다이미터를 최대한 넓혀놔야지 리스테노시스가 예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신선생님이 하시는 것처럼 드노보 스몰 베슬에서는 언더 익스펜션이 세이프하고 에피케이셔스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세 케이스 다 팔로우 엔지오를 안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떤 식의 비헤비를 보이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팔로우 엔지오한 케이스, 루틴 팔로우 엔지오는 안 하고 심팀 드리븐 이 초창기에는 그 팔로우 엔지오를 거의 루틴으로 다 했었었는데요. 이제는 거의 그 데이터가 그 레지듀얼 그 루멘 다이아메타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이제 3분의 1 정도 되고요. 3분의 2에서는 거의 루멘이 인라지먼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니컬한 팔로우만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세 환자는 다 클리니컬하게 다 좋아졌고 에코 파인딩도 다 좋아졌습니다. 네, 저 신은석 교수님 나오신 김에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김효수 선생님 케이스처럼 이제 스텐트 ISR에 로타하고 나서 혹시 DEB 치료는 어떤지 궁금하고, 네. 그리고 만약에 스텐트 ISR이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헤비 칼시피케이션에서 로타로 크랙을 열심히 주고 벌룬 해준 다음에 DEB를 해주면 딜리버리가 잘 돼서 효과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ISR 리전에서는 이제 립스4 트라이얼에서 보면 사실 DCB보다는 DS가 더 그 엔지오그래픽 아웃컴, 클리니컬 아웃컴이 좋은 것으로 나왔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두 그룹이 사실 안티플라텔리트 트리트먼트가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DCB 그룹은 한 달을 레코멘드 됐고 한쪽은 6개월, 12개월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DS가 좋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ISR 리전에서의 치료는 프리비어스 스텐의 언더 익스펜전이 모스트 커먼한 코즈이기 때문에 그 프리비어스 스텐을 풀리 익스펜전 시키느냐 아니냐로 결국은 퓨처 아웃컴이 결정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김효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로타를 같은 걸로 적극적으로 또 나중에 리소트립시가 오면은 적극적으로 해서 프리비어스 스텐을 충분히 열면은 저는 사실 거기에 어나더 스텐을 넣거나 디시빌 하거나 성적은 같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스4 이후에도 RCT가 몇 개가 있는데 다 두 개가 컴패러블하게 좋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칼시파이드 리전은 그게 360도 인서클링하는 칼시피케이션이면은 이제 로타블레이션이나 이런 걸로 해서 크랙을 깨고 벌룬 엔지플라스를 해가지고 그 스트레칭을 시켜야 거기에 이제 DCB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360도가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에서는 벌룬 엔지플라스티 하고 루멘이 확보되면 그 루멘 확보된 곳에서는 그 DCB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 있는데 RCT가 없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고. 이전에 저희가 시퀀트 플리즈를 이제 쭉 써오다가 요새 이제 메이저 회사에서 신제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보험도 되고 보험 적용도 다른데 그 발론과는 확실히 차이가 다 있습니까? 다. 이제 DCB의 클래스 이펙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데 그 사실 20년 전에 처음에 그 시퀀트 플리즈 브루노 쉘러하고 그 스승님 지금 이제 90 넘으셨죠. 그분하고 같이 거의 그 10년, 15년 정도를 동물 실험하고 모든 그 엑시피언트 미디어를 가지고 한 10몇 개의 미디어를 전부 다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콘트라스트 미디어, 그러니까 이오프로마이드가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한 두세 개만 조금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거의 엑시피언트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피언트가 얼마나 페클리탁셀을 베슬 안에 스테이닝 시킬 것인가. 적어도 미니멈 2주는 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엑시피언트들 나와 있는 것들은 잘해 한 2, 3일 정도 가지고 있고 시롤리무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 어플리케이션 하자마자 거의 하루 지나면 다 와시아웃 돼서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플레인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약은 페클리탁셀이 현재는 가장 그 바스큘라에 이제 스테이닝이 오랫동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모든 그 벌룬들은 근데 시퀀트 플리즈가 그걸 특허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오프로마이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다른 엑시피언트들인데 엑시피언트들의 효과의 차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그 디벤조플라스티 한다고 리전 넣어가지고 블론하고 약물 발리 쓰니까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임 딜레이 투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액큐스 페이스 들어가면 막 식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타임 딜레이 투 인플레이션 미니마이즈 해야 되고 저희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거의 20초 이내로 해야 되고 또 shorter the better고 인플레이션 타임 길게 해야 돼요. 회사로서 아무 근거 없이 30초면 충분하다 그러는데 절대 아니고 CTO 같으면 저는 뭐 5분씩이나 그냥 쭉 인플레이션 해놓고 컷오프 밸류는 한 61초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300명 정도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타임 딜레이 투 인플레이션을 줄이려면은 딜리버러빌리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DB가 문제가 뭐냐면 벌크 해가지고 잘 안 넘어가요. 그 전에 프리페어 언론은 쉽게 했는데 만만하게 생각하고 DB 넣었더니 안 넘어간다. 그래서 다 시간 낭비하는데 그래서 지금 sequence please neo까지 나왔지만은 딜리버러빌리티에 관해서 아마 에이전트라든지 프리베일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엑스피언트는 불리한데 딜리버러빌리티가 좋아지면은 타임 딜레이를 줄이니까 실제로 이펙티브한 디벤조플라스트 될 수 있다라는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옵티멀한 그 옛날에 BBS가 그 퇴출이 됐던 게 결국 처음에 괜찮았는데 이제 아무 때나 누구나 다 쓰라고 이제 던져놓으니까 이제 언더 트리트먼트 된 상태에서 그냥 BBS를 넣고 그게 이제 서든 데스 몇 케이스 있어버리니까 퇴출돼 버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DCB도 상당히 지금은 이제 에피커시가 증명이 돼 있지만 이게 이제 너무 와이드하게 펴지면서 대략 그냥 스탠다디제이션 된 메소드도 없이 이제 그렇게 가버리면 상당히 좀 리스키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 말씀드리면 최근 뭐 소규모 데이터이긴 하지만 파크리탁셀과 실로리무스 DCB에 대한 비교해서 보니까 그 실로리무스는 그냥 루멘 게인 얻었던 게 이제 레이트 로스는 크게 없이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됐었고 반면 파크리탁셀은 한 3분의 2에서 포지티브 리모델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도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소규모 데이터였긴 합니다. 저기 제가 짧게 이제 첫 번째 말씀에 이제 그 코멘트를 조금만 드리면 그 사실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는 김효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80년대는 1.3배를 썼거든요. 벌룬 투 베슬 레이쇼를. 그래서 오버스트레칭하고 플렉을 이아트로젠에 깨지 않으면 그게 이제 심플 벌룬 엔지오플라스티 이 효과가 다 나타나지 않는 걸로 돼 있고 리스노스가 굉장히 많은 걸로 돼 있는데 특징이 이제 뭐냐면은 그 DCB 어플리케이션 하고 나서는 이게 벌룬 엔지오플라스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벌룬 엔지오플라스티 하고 나자마자 액티베스 클로저는 거의 즉시 발생됩니다. 즉시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좋은 스텐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제 그 나중에 리스테노스가 올 때는 클리니컬 스테이투스가 스테이블 엔자이나로 나타나거든요. 그 아시는 것처럼 DS가 생기고 스텐 스로모시스가 퍼스트는 0.6%, 세컨 제너레이션 0.3% 애뉴얼리 생기는데 그거의 반이 코로너리 신드롬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그 DCB 레지스트리 한 2~3천 명 그 데이터를 보면 트리티드 리전에 있어서 그 스텐 스로모시스는 0%입니다. 하나도 발생되지 않거든요. 이후에 생기는 것들은. 그래서 굉장히 스테이블한 그 클리니컬한 상태로 나타난다. 스테이블 엔자이나로 나타나기 때문에 똑같은 레이트의 리피드 리바스크레이션도 아주 우리가 스테이블하게 다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신은석 교수님 저 나오신 김에 짧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고대구로병원의 강동호입니다. 그 아까 인플레이션 타임에 대한 내용들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드노보 때 60에서 70초 정도 현재 익스퍼트 컨센서스로 레커멘드를 하는데 아까 보여주셨던 케이스처럼 EF가 낮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심전도 변화나 아니면 블러드 프레셔 저하도 30초 넘어가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좀 나눠서 인플레이션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좀 칩 페이션트들에서 DCB 드노보 리전 할 때 인플레이션 타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팁이나 트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프리컨디셔닝을 이제 그 프리벌룬 할 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하면서 하면 환자가 좀 잘 견디는 편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젝션 프레셔 떨어지거나 아니면 레프트 메인이나 프록시마 LAD 인플레이션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확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럴 때는 나눠서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비던스는 없습니다. 예, 시간이 5분 초과되는데 그래도 남창욱 교수님 질문이 하나 더 안 들어와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한번 이건 그냥 그 학문적인 건 아니고요.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실제 그냥 NGO 딱 하고 나서 야 이게 사이드 브랜치가 10% 마요카달 테리토리를 서프라이 하고 있네 이거를 직관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시는지랑 그다음에 이렇게 완 스탠트 크로스오버 했는데 사이드 브랜치가 막 95%막 이렇게 막 딱 좁아졌는데 TV3잖아요. 그러면 보통 건드리지 않고 나오는데 대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그 더 리전이 더 프로그레션에서 막 CTO로 될 것 같은데 사이드 브랜치 잘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실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예. 10% 넘는다는 거는 이제 뭐 다이고널 브랜치 기준으로 따지면 다이고널 브랜치가 한 개여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개 이상 되면 이제 아주 하나는 작고 아주 프록시말에 있는 이제 위에 프록시말에 있는 다이고널 브랜치가 도미넌트한 경우라면 이제 가능성이 있고 세 개다 이러면 이제 각각은 다 10% 넘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조건의 하나에다가 그 다음 생각해 보실 건 서크가 라테랄 월을 커버하는 부분이 작다면 그런 경우에 다이고널은 거의 이제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다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시 잘 보시고요. 브랜치의 개수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핀치드 된 모양 사이드 브랜치 오스티움인데 왜 괜찮냐? 그 플렉이 자라나는 데는 이제 월 시어 스트레스가 아주 낮아야 되죠. 로우 월 시어 스트레스에서 플렉이 자라고 하이 월 시어 스트레스 아주 높으면 이제 스롬보시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핀치드 된 사이드 브랜치 오스티움으로는 이제 월 시어 스트레스 굉장히 높게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막힐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다만 이제 너무 이를테면 서크 테리토리는 큰 데는 이제 그런 데서 스롬보시스가 생길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란 걸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판단이 어렵다면은 이제 FFR을 재보면 FFR이 높다는 자체는 이제 그만큼의 하이 월 시어 스트레스가 지나가지 스롬보시스가 생길 만큼의 하이 월 시어 스트레스는 안 생기니까 지금 현재의 세컨 제너레이션 DS의 이피커시 정도면은 열어놓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의 썰인데 유럽 쪽에서 너무 믿질 않아서 일본과 유럽에서 너무 믿질 않아서 지금 이제 크로스 코비스라고 랜덤 스타디 넌 레프트 메인 바이피케이션에서 연느냐 마느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이 저도 좀 재밌게 요즘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메인 브랜치에 사이드 브랜치가 붙어 있는 그 각도가 아무래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90도로 붙으면 서큘러하지만 에리어 자체는 적고 이렇게 각도가 좀 작게 붙어 있으면 오발 쉐입이지만 에리어가 훨씬 넓은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D1 사이드 브랜치는 특히 이제 저희가 크로스오버에도 거의 잘 안 막히는 경우가 이제 어큐트 앵글 작은 각도를 가지고 있어서 오발 쉐입으로 있지만 에리어 자체는 훨씬 넓어서 플로우가 잘 안 막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그냥 그 경험만 좀 이야기를 끝낼게요. 저는 이제 그 베인그라프트, 서피스 베인그라프트, 엔지 프레스텔 뭐 제가 있는 병원에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경험이 아마 김민철 선생님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베인그라프트 할 때 중요한 거는 그라프트 에이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7, 8년 이상이 지나버리면 전부 디제네이트 되고 프라이브하고 스롬프트 버딩이 많기 때문에 일단 뭐 떨어져 나가면은 굉장히 카타스트로픽 할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옛날부터 이제 그런 걸 위해서 택이라든지 그 엔지 GS라든지 여러 가지 썼는데 불구하고 별로 성적이 안 좋아져서 많이 이제 조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런 베슬이면 반드시 디지털 프로세스 디바이스를 갖다가 쓰는데 아까 같이 이제 볼로니드 타입은 거의 안 쓰고요. 필터가 있으니까 필터 반드시 넣고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좀 연념하시고 만약에 이제 에이지가 짧고 디스크리트하고 뭐 평균이 스럼프스나 그런 버딩이 많지 않다 그러면 뭐 그냥 보통 하던 방법대로 하면 되지만은 하여튼 연령이 높아지면은 반드시 이제 노리플레 현상, 베스를 갖다가 이룰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이제 보호를 하는 게 아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지수 선생님. 오늘 강의에서 사이드 브랜치 10% 마이오카드를 버든, 스킨 버든 얘기 하나 있었고, 사페노스 베인이 결국에는 안 좋다. 그래서 옛날에 뭐 10년 지나면 90%가 막힌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홍순여 선생님한테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이렇게 보면은 다이고널 OM 브랜치에 그 사피노스 베인을 갖다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KBG가 컴플리트 리바스클라이제이션 개념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이게 사피노스 베인이 롱텀 페이턴스가 좋지 않은데 그 브랜치 그런 걸 다 뭐 OM 그러니까 서크 뭐 이렇게 있는 건 상관없겠지만은 OM 뭐 다이고널 그 브랜치를 갖다 사피노스 브랜치를 써서 리바스클레이션 하는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컴플리트 리바스클레이션 스트래티지가 아직도 유효한 건지 아니면 그 KBG 영역에서 그런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이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예시를 보여주는 그런 논문들은 굉장히 옛날 데이터예요. 지금은 사피노스 베인을 하베스팅하는 테크닉도 그때 그런 데이터로 페이퍼를 쓸 때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뭐 노터지 테크닉을 쓰고 뭐 팩도 많이 붙여서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전문적으로 넘어가면 아까 그 저 환자는 제가 왜 나이가 많지 않은데 베인 그래프트를 썼냐면 저 사람이 어차피 DM 네프로스페이스 때문에 그때 벌써 CKD였기 때문에 향후 HD로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저는 이제 그래서 사피노스 베인을 쓴 거고 저도 실제로 젊은 사람은 양쪽 만마리 아테리를 쓴다든지 뭐 라디알 아테리를 쓴다든지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셀렉션을 하는데 사피노스 베인 그래프트의 리절트가 안 좋다라는 거는 굉장히 옛날 데이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토탈 아테리얼 그래프트랑 아테리얼 플러스 베인 그래프트를 쓴 거를 그 프로스펙티브로 스터디를 하거나 스케줄대로 스터디를 해보면 성적에 별 차이가 없다라는 페이퍼들도 최근에 많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하베스팅의 테크닉이고 아나스토모시스의 테크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테리얼 그래프트를 쓰든 베인 그래프트를 쓰든 하베스팅이나 아나스토모시스 하는 테크닉이 그 그래프트들의 페이턴시나 환자의 아웃컴이나 그런 거를 유지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팩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요즘은 약간 그런 식으로 컨센서스가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네, 이게 시술만큼 수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네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 오늘 한 12분 정도 오버됐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주의가 분산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다들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았던 것 같고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연자님들과 토론에 참여해 주신 패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